네, 뉴욕 증시는 지난밤에 메모리얼 데이로 쉬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관세 인상 엄포 이후에 상대국의 반발이 나오면 다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이런 지리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 트럼프의 이유에 대한 관세 유예로 코스피가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다시 좀 주춤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부분보다는 가격 때문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2,600 초중반 정도쯤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저는 밸류에이션 상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무역 전쟁을 하던 당시 정도로 봤을 때 그 네. 천장 정도가 지금 레벨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비싼 감이 있지 않냐.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려면은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EU랑의 사태들을 보면은 잘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 관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또 철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철회한 이유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뭐 일단 네.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를 EU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전혀 네. 진전이 없다. 그것 때문에 관세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유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일단 7월 8일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말했던 90일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 그대로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그 기간 안에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럼 그 관세를 당장 부과하면 그럼 협상력은 더 높아질 텐데 왜 그건 못하냐?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가 너무 높아지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EU에 대한 50% 관세를 받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145% 받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실효환율이 그 관세가 돼 버리거든요. 네.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쉽사리 그 관세를 위협은 할 수 있지만은 네. 정말로 올릴 수 있을까는 좀 의문스러운 좀 대목이긴 합니다. 네, 관세 유예 기한이 7월 9일까지입니다. 지난 4월 초였죠. 관세 유예 이후 시장 영향력이 그래도 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인데 4월 때처럼 시장을 다시 흔들지는 못하겠죠. 4월만큼 네. 충격이 강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한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으니 네. 다시 재차 관세를 높이거나 위협을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냐라고 해서 충격은 좀 적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협상이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본 관세 내지 플러스 품목별 관세 이런 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의 경제 영향이 길어지게 되면 특히나 여기서 관세 전쟁이 끝이 아니라 추가로 뭐 7월 이후에 추가 관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으면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투자나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데이터가 나빠지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데 그게 5월, 6월 지표에서는 나빠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4월과는 좀 또 다른 결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4월에 다 경험했잖아라고 퉁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지표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그런 걱정은 좀 듭니다. 네, 시장이 관세 이슈에 좀 다소 무뎌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변동성이 커질지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우리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뉴욕 증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일이 뭐 중요해 보이는데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같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나 가게가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 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이 감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세안의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감세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자꾸 빚내서 빚잔치 하겠다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버리면 가계부에서는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세안이 점점점 강해질 때마다 그러니까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금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조금 단기적인 걱정이라고 한다면 여튼 우리가 하반기까지 바라보면은 이 관세 이슈라던가 그리고
그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여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의 상승 이 정도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5%대로 내려와 있고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을 때 단기 조정 이후에 그래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성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이탈은 했습니다. 이 유동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 걱정이라는 거에 그 유동성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이 결국은 지금 미국의 감세안들이 하원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상원 아직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상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하원에서 진행하는 거랑 감세안이 좀 다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상원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이 몇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부채 한도까지 포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몇 단계가 나올 때마다 금리가 또다시 출렁거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 금리가 출렁거리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연준은 지금 자꾸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 봐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지연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드는 금리 현상, 그 유동성을 좀 위축시키는 현상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국내 증시 이슈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29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만장일치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리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금리를 못 내리는 네. 제일 큰 네. 이유였는데 환율이 꽤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대형 수출주들이 가야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환율 그 금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돈 풀고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영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차원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되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 수혜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커진 상황인데 정책 수혜주 안에서 좀 어떤 산업,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AI는 사실은 너무 거대한 얘기고 네.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약간 그 부분보다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일단은 내수가 워낙 안 좋았던 상황이고 그래도 재정 지출을 또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 거대 양당의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부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통이라던가 화장품, 음식료 이런 순수 내수 소비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지율 1위인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을 내세우고 있으니 네. 그 부분이 약간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의 뭐 지주사라던가 아니면 금융주라던가 이런 부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내의 정책 영향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보자. 이쪽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선 내수 부양 그리고 상법 개정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올 텐데 우리 HBM 업체들에게는 뭐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타이페이에서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게 나올 것들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H20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손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부담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 팔 수 있는 종류의 새로운 조금 더 사양을 낮춘 칩을 개발하겠다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갔다 올 때 같이 젠슨왕 CEO도 따라갔다 왔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동 쪽에 팔 수 있는 H100 이쪽의 칩들을 많이 수주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중동으로의 수출 아니면은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제품을 개발한다 이 두 가지가 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시장은 좋아질 거고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낮은 사양보다는 높은 사양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니까 중동 쪽에 대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으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쪽에서 재료가 나오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도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대표적인 소외주로 SK 하이닉스가 부각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회복에 대해서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미국에 생산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놓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관세 네. 얘기는 원래 나왔던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4월 달에 이제 4월 초에 상호 관세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는 별도로 빼놨다. 이거는 국가별 관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은근슬쩍 여기에 끼어 들어간 게 뭐 가전제품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도 반도체 등등 나머지 기타 항목으로 빠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거다. 그러고 뭐 아마도 그것 때는 정확한 숫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추측건대는 이것도 자동차 비슷하게 한 25% 네.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반복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 얘기를 한 거는 실제로 새로운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지지율을 의식해서 좀 뭐 미국에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의사를 내가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홍보 차원에서 나온 멘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시장에 이게 새롭게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HBM을 삼성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TSMC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을 삼성이 점점 치고 올라가면서 점유율을 더 가져오거나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들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 셋 중 하나 정도는 돼줘야지 삼성이 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셋 다 지금 뾰족하지는 않고 특히나 약간 나머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반도체 가격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감세 정책이 나오고 금리가 낮아지고 이 삼박자들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수요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들이 나와주면은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대충은 뭐 관세에 대한 데드라인이 한 7월 초 정도로 잡혀 있고 감세안도 그때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양쪽을 생각했을 때는 한 7월 정도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도 7월장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서서 내수주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수급 빈집이었던 유통주에도 좀 매수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통주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유통주는 네. 전형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 플러스 네.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에 반사 수익을 나머지 업체들은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통주는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쪼개보자면은 기대감이 좀 빠르게 올라온 분야가 백화점이었고 네.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유통주에 대한 기대들이 커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유통주 중에서도 내수 유통 플러스 약간은 면세점 같은 업체들 지금 다시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유통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데 먼저 올라가 있는 백화점보다 훨씬 못 올라가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세점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계시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여왔고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건설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은 사실 국내 건설이랑 해외 수주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해외 수주는 이미 너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좋은 사실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게 봅니다. 사실은 뭐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원자력 발전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네. 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어차피 몇 개 뻔하니까 한국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죠. 뭐 약간 좀 애매하게 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튼 성과를 내고 있으니 그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그 기대를 많이 받은 업체인데 거기에 약간 최근 들어서는 삼성물산도 우리도 SMR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그런 쪽 관련돼서 묻어 있는 기업들은 좀 좋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신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주를 늘려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건설사들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미분양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정책과 더불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 진작 정책까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국내 건설 쪽에 집중돼 있는 건설사들의 온기가 넘어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의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면 또 6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주도주가 조선주 빼놓을 수가 없고 오늘도 방산주가 좀 튀어 올라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보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네. 조선방산이 매우 집중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한 1분기에서 네네. 2분기 초 정도까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들이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튼 원전이 최근에는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기존 주도주가 좋은 건 알겠지만 비싸니 약간은 좀 싸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타진하는 과정인데 이게 주도주가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이건 확장의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확장은 언제까지 유효할 거냐면은 전반적으로 관세, 감세, 뭐 금리나 이런 미국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아마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정말 물량 수출하는 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7월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한 그 정도쯤이 미국의 어떤 관세 문제, 감세 문제 이런 것들에 데드라인이 걸려 있으니 그 시점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뉴스플로우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겠죠. 여튼 미국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주도주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주도주 플러스 약간 확장 정도인 것 네.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수급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수급이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외국인들이 항상 네.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런 대형 수출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네.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반도체로 자금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잦아들고 있고, 약간은 매수를 하는 날도 있고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매수에 나서는 시기는 아니라서 그것도 결국은 이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이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대형 수출주들이 본격적으로 주도주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때의 동력이 네. 외국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의 그 전까지 과도기 상황에서의 뭐 방산이냐 원전이냐 조선이냐 아니면 뭐 일부 화장품이냐 뭐 음식료냐 이런 쪽에서 오가고 있을 때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국내 기관이랑 개인 수급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우리가 굉장히 관찰해야 되고 이거는 관세 정책이랑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외국인 수급이 당장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 따라가기를 해야 되는 장세는 아니다. 그거는 뭐 한두 달 정도 뒤에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로 만약에 전환을 할 경우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어떤 것들로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가 제일 클 거고요. 네. 뭐 그러고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쪽들이 제일 중심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 더 본다면은 바이오 쪽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약간 소외돼 있는 쪽들 이쪽들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바이오와 같이 대형주 중에서 좀 소외돼 있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주목을 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상법 개정, 주주 가치 확대에도 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주사에 대한 매수 조언도 많아졌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건 그런 뭐 더블 부킹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주사가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자사주를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받는 약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지주사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가치가 지금 항상 할인돼 있던 지주사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주사 전반을 사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결국은 회사마다의 그룹마다의 지배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뭐가 수혜가 될까가 사실은 좀 다르게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뭐 승계 구조라던가 네. 지배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생각을 해야지 약간은 전반적으로 다 사면 되겠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주사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살펴드린 것처럼 뭐 금통이라든지 엔비디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고 다음 주에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예. 네. 그 본격적인 상승은 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7월 이후 정도지 7월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전까지는 결국은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종목 내에서는 약간 최근에 확산성을 벌이고 있는 게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국내에서 내수 소비 관련해서 뭐 신정부 기대감이 나오는 쪽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까 면세점 얘기도 드렸지만요. 네네. 면세점 뭐 그런 뭐 여행사들, 뭐 항공주들 이런 쪽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종목들을 쭉 펼쳐놓고 이 중에서 최근에 좀 조정받은 것들을 들어가면은 그 다음 순환매에서 여기서 수익이 나고 너무 네. 올라간 것들을 따라잡으면은 그 순환매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범주 안에서 트럼프 정책 수혜주, 내수 소비주, 중국 인바운드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받은 것들을 항상 사고 너무 올라가고 나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레벨에서 지수는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본격적인 상승은 7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다만 유망한 섹터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